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롤러코스터 장세. 주식시장부터 점검하고 가죠. 그제는 급락하더니 어제는 급등. 네, 뭐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처럼 변동성이 지금 너무 크거든요. 네. 그저께 급락으로 매도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까지 다 이제 발동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어제는 오전 9시 6분에, 그러니까 개장한 지 6분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이제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시장의 영향이 너무 크게 받을 때 매매를 잠깐 멈추고 숨 고를 시간을 주는 제도거든요. 네.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선물 기준이긴 하지만 5분,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는 기본 20분씩 이제 매매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코스피 정리해 보면은 80.60 포인트가 올라서 2,522.15 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네. 3.3%가 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제 8.77% 떨어졌던 게 3분의 1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그제 11.3%가 떨어졌다가 어제 6.02%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었는데 그제 저 동아시아권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일본 니케이 평균이 12.4% 사상 최대로 하락을 했었다가 네. 어제 10.23% 사상 최대 상승이 됐었어요. 대만 가권 지수도 8.35%가 내렸다가 어제 3.3% 상승세로 장이 마감이 됐어요. 예.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낙관적 경기 지표가 나왔던 거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꼽히거든요. 네. 첫째, 기술적 반등은 이제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좀 올라서 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뭐 패닉셀이라고 하죠. 이제 공황 상태가 돼서 이제 확 다 매도해 버리는 거, 그런 거는 일단 막은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둘째, 이제 낙관적 경기 지표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PMI라고 이제 미국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의 구매 담당 임원들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는 건데, 이게 6월보다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 좀 오르면서 그렇게 침체는 아니구나, 이런 심리가 어제 확산됐던 게 이렇게 반등했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미국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의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는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76% 올랐고, S&P 지수는 1.04%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 1.03% 올라서 전반적으로 다 반등에 성공했네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먼저 확 떨어지고 미국이 또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시아가 살짝 반등한 다음에 미국이 다시 반등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불황이냐 아니냐, 뭐 이 의견 대립이 큰 틀에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게 불황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샴의 법칙, 그러니까 네. 이번 폭락의 배경 중에 하나였던 미국의 실업률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샴이라는 박사가 지적했던 연내 실업률 상승폭이 0.5% 포인트를 넘겼는지, 요게 문제가 됐던 건데, 요걸 고안했던 샴 박사도 불황에 동의하지를 않았습니다. 다행입니다. 샴의 법칙의 샴도 이게 지금 불황으로, 장기 불황의 늪으로 가는 신호탄 아니다, 그렇게 읽진 말아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온 PMI 지수도 괜찮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니까 공포의 매도, 패닉셀이라고 하잖아요. 일단 패닉셀은 중단된 걸로 봐야겠네요. 다만 또 반대 의견도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폴 크루그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네. 뉴욕타임즈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불황 직전이다.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아마존, 유통업체 아마존 같은 경우에 소비 지출 약화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불황 직전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서 좀 엇갈린 해석이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에 지속됐던 그 패닉셀은 뭐 중지된 건 맞지만, 이제 좀 멈춘 건 맞지만, 이렇다고 불황은 아니야 막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다, 뭐 요 네. 정도 느낌이네요.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샴의 법칙, 뭐 이제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실업률의 3개월 평균이 직전 12개월에 가장 낮은 저점보다 0.5% 포인트 높아지면 경기 침체 위험성이 높아진다라는 건데, 네. 뭐 들으면은 이상하지만은,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고, 이게 샴의 법칙이 지금까지 11번 중에 10번 정도 적중했다. 이게 샴의 법칙이 이제 실제 이렇게 나타나면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려가 많이 됐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연준의 이제 실업률 목표치는 이제 뭐 공식적이진 아니지만 4.2라고 4.2%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4.3이 나오니까 더 이제 우려가 이제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 샴 박사도 그렇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그렇고 허리케인 베릴이 이제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리케인이 와서 미국이 강타를 했고 네. 그 이후에 이걸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구직자가 확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아. 이제 실업률이 잠깐 높아진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지표가 하나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거는 호전된 지표가 하나 나왔어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아까 건데 김건희 기자가 얘기해 준 그 예, 예, PMI 예. 지수 말씀하시는 예, 거죠? 이게 그러니까 50위냐 아래냐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게 6월 달에 51.6 그런데 7월 달에 49.8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51.4로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7월이 46.8이었네요. 그랬다가 확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침체다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이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불안 장세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미 한번 이제 뭐 완전 침체 뭐 경기 불황까지는 아니니까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불황의 초입에 있는 건 아니냐라는 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롤러코스터가 당분간 좀 지속될 것 같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8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또 하나는 9월의 금리 인하 그냥 뭐 베이비 컷이라고 그러죠. 뭐 0.25% 정도 하락 그러니까 인하하는 걸로 예상돼 있던 게 빅컷. 예, 크게 한번 0.5 정도 내리지 않겠는가. 요거는 거의 확실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당장 금리 인하 그 방향지시든 깜빡이라도 좀 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를 뭐 9월에 인하할 거냐 10월에 인하할 거냐 11월에 인하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심지어는 8월에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다만 이걸 낮췄을 때는 결국에는 지금 집값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그렇죠. 예.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 경제 상황 먼저 짚어봤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안세영 폭로 대통령까지.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 후폭풍이 대단한데요. 이제 대통령실까지 나섰습니다. 네, 먼저 어제 문체부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일단 파리올림픽 진행 중이니까 올림픽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도 개선할지가 있는지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했고요. 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역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뭐 이런 입장들을 냈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 비서관회의 했는데 여기에서도 관련 내용들을 논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기자회견 불참 그 공방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안세영 선수가 원래 파리 코리아 하우스라고 교민들 모이는 뭐 이런 장소인데 여기에서 메달리스트들 기자회견이 준비가 돼 있었는데 여기 불참했거든요. 네, 김원호, 정나운 선수만 참석을 했었고요. 대한체육회에서는 이제 안세영 선수 본인 의사로 안 나온 거다 이런 식으로 PG 그 기자들한테 전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안세영 선수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요거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게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기자회견을 안 나가는 것도 그냥 딱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거든요. 비행기 타기 직전에 파리 공항에서 한 기자들한테 말한 건데 음질이 좀 좋지 않았죠, 여러분. 다 축하받아야 할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 발언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서 일단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고 그러고 나서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뭐 기다리라고만 하니까 저로서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거였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당장 어제 김원우, 정다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혼합복식 은메달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선수들은 좀 축하받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다만 본인한테 기다리라고 했다라는 그 주체가 대한체육회인지 아니면 배드민턴 협회인지 그 대상은 명확하게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다 밝히겠다. 이런 얘기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협회의 입장도 나왔는데 협회는 이제 안세영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면담을 해서 좀 진상을 파악하고 나서 뭐 입장 밝히겠다 좀 그런 거죠? 네, 다만 그 협회의 만행이 재조명이 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니까 좀 심각한 것들이 많았더라고요. 이미 나왔던 것들을 정리한 건데 예. 당장 2018년 중국에서 열렸던 세계 선수권 대회 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배드민턴 선수들이랑 임원들이 당시 중국으로 갔었는데 네. 그때 선수들은 이코노미석을 탔대요, 비행기를. 근데 그 임원들은 비즈니스석을 탔답니다. 임원은 8명, 선수는 6명. 그러니까 선수가 너무 많아서 비즈니스 못 태웠어요가 아니라 8명의 임원은 비즈니스석을 타면서 6명 선수들은 이코노미를 타겠다. 황당하죠. 아, 이건 진짜 황당한데요. 네. 실제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이코노미를 타면서 지원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탔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고 그보다 한 해 전이었던 2017년 네. 호주 대회 때가 있었는데 네. 이때는 임원 5명이 당시에도 비즈니스를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야 이거 지금 우리 전력상으로는 우승하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그 16강 할 때 아니죠 8강 할 때 임원들은 조기 귀국을 했답니다. 그 선수들끼리만 지켜서 그러니까 이거 지원하라고 가라고 했는데 임원들은 빠졌고 선수들끼리만 남아서 대회를 했는데 뭐 8강 이기고 4강 이기고 결승 이기고 그래서 금메달 따고 네.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원하러 갔던 임원들은 누구도 결승전을 보지 못하고 돌아온 상황이었어요. 아, 이게 안세영 선수를 전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사실은 28년 만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본인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을 때 내가 이 발언을 해야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그래서 그날 이거를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기쁨을 지금 충분히 느끼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또 안타깝더라고요. 결국은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이 얘기를 바로 그날 터뜨리고 기쁨은 좀 뒤로 한 채 이 부분을 고쳐야겠다라고 지금 나선 거다. 이렇게 봐야 되죠, 김준일 평론가. 예. 대단하다 일단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본인의 어떤 집념과 또 연습으로 이렇게 메달을 딴 것도 대단하고 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의 체육 관련 협회는 양궁협회 빼고는 제대로 된 곳이 없나? 또 왜 그러세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여기저기서 협회가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몇 개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선수 관리, 선수 혹사 차원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불공정 이슈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은 정경은 전 국가대표 선수가 2021년에 이제 청와대 문재인 정부 때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는데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선발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심사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일이 있었어요? 예, 당시에 이제 선수 선발을 리그전 성적 50%, 심사위원 평가 50%를 합산을 했는데 문제는 이 심사위원들이 3명이 본인 팀 선수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심사를 했다라는 거니까 회피를 안 했다라는 겁니다. 내 제자를 내가 직접 점수를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뽑히고 이 정경원 선수는 성적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에 못 뽑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예.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이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선수 혹사 문제인데 예. 지금 이번에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게 단식 이게 지금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하는 게 단식하고 복식하고를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선수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번에도 혼합 복식하고 네. 남자 복식하고를 서승재 선수가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승재, 강민혁 뭐 이렇게 서승재, 최윤정 이렇게 하니까 이게 둘 다 성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선수가 물론 없으니까 이렇게 뭐 훌륭한 선수가 없으니까 있지만은 전략적으로라도 그러면은 하나라도 잘하게 해서 메달권에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펜싱 같은 경우에 원래 단식도 뛰었던 사람이 복식도 뛰고 뭐 혼합도 뛰고 단체전도 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네요. 아마 배드민턴은 좀 다를 수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룰도 약간 다르고 코트 규격도 다르고 체력 소모가 다른 거에 비해서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안세영 선수가 지난해 출전 기록을 보면 세계 대회만 14번 출전을 했는데 단체전과 혼합 국내 대회를 합치면 총 20회 한 달에 1.6회꼴로 계속 나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와중에 무릎 부상 당했는데 협회에서 진단한 거는 2주. 근데 본인이 진단한 건 다 따로 진단을 하니까
굉장히 뛰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부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수 관리도 안 된다. 그래서 뭐 지금 대통령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좀 번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진상 파악이 일단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나저나 안세영은 이제 협회를 떠나서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뛰고 싶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잖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림픽 출전은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랭킹 포인트를 따려면은 예. BWF가 주관하는 국제 대회에서 꾸준히 참가해서 성적을 거둬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 규정상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가대표 은퇴 선수 중에 공로가 큰 선수에 한해 세계 배드민턴 연맹 승인 국제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라고 우리나라 이제 배드민턴 협회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령이 여자는 만 27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세영 선수 23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028년에도 만 27세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이제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경비를 네. 국제 대회 계속 나가려면 랭킹 포인트 따야 되잖아요. 그 네. 경비를 개인이 다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워낙 이제 메달 따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스폰서가 이제 붙어서 체계적으로 예전에 박태원 선수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현재 협회 규정으로는 어쨌든 2028년 올림픽에는 나가게 나이 제한 때문에 나이 규정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풀어야 되는 만약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남는 게 제일 좋죠. 이게 지금 이번에 해결 다 되고 지금 선수, 감독, 협회 관계자 다 따로 비행기 타고 들어왔거든요. 예.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골이 굉장히 깊어졌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골이 깊어진 종목들을 우리가 종종 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반짝 뭐 이야기가 된 뒤엔 또 흐지부지 이랬던 경우도 워낙 많아서 이번에는 이 쌓인 문제들을 다 좀 털고 해결하고 깨끗하게 정화해서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후에 도착합니다. 안세영 선수 도착하면 무슨 얘기가 나올 거니까요. 그때 한번 듣고 사태 파악을 더 정확히 해보죠. 다음으로 갑니다. DJ 사저 매각 논란. 동교동 사저를 그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판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논란이 일고 있어요. 판다고 했었는데 이제 팔았죠. 팔아서 이제 100억 원에 팔았던 걸로 이제 알려졌고. 팔았어요 벌써. 네. 예. 팔았고 한 이제 김홍걸 이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하는 말이 상속세가 내가 너무 많아서 체납되고 있었는데 그냥 20억 정도가 됐다. 예. 그런 것들을 감느라고 피할 수 없이 이제 팔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여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고 가택연금 됐을 때 이제 워낙에 사실 사진 이런 것들로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곳이잖아요. 그 자체가 역사죠 사실. 그렇죠. 예. 뭐 민주당의 역사를 넘어서 사실 민주사회의 성지 같은 곳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커졌고 민주당에서 아예 조금 공개적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당 차원의 해결 방침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어떻게요? 요거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최고위원 출마하고 있는 김민석 의원이 밝힌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과 내가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 이거 우리가 민주당의 당의 돈으로 매입할지 이런 내용까지는 아직 나온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구체적인 의사를 밝힌 상태까지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네.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와서 개혁신당과 합당했다가 뭐 다시 이제 분당했다가 했던 이낙연 대표 중심의 새로운 미래 있잖아요. 네.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을 좀 공격을 했었어요. 이거 민주당이 DJ 지우기를 하는 거다. 뭐 아예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거는 방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나름대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결하겠다라고까지 목소리를 내놓은 거고요. 네. 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 민주당 박지원 의원.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잖아요. 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 재산을 털겠다. 사재 6억 원 내 예금이 있는데 그거 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하겠다. 여기까지. 사저 재매입을 위해서 내 사비 6억 원을 내겠다. 네.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여기까지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집이 카페 차리려는 뭐 사람한테 팔렸다. 여기까지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예. 다시 재매입을 하려면 할 수는 있는 건가요? 뭐 돈이 엄청 오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실무적인 거라서 협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치적 맥락은 현재 이제 전당대회잖아요. 이게 네, 예. 전당대회고 지금 민주당이 새로운 미래라든지 약간의 이제 분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여러 이제 동교동계나 이런데 움직임들이 좀 주목이 되는 거죠. 네. 김두관 후보도 이거 국가 예산으로 매입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당이 답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니 이재명 대표도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원칙적인 좀 언급을 한 거고 동교동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김두관 후보는 특히 노무현과 김대중을 계승한 거는 나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거고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네. 이쪽 호남 동교동 이쪽은 내가 적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박지원 의원이나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DJ의 정치적 유산을 놓고 누가 지금 제대로 이거를 이제 계승하느냐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형제들의 이제 이런 뭐 이 유산 다툼 이게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눈살이 많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게 이 집이 이제 팔리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형제간에 막 가처분 내고 이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팔면 안 된다. 예. 그럼 상속세 어떻게 내란 말이냐? 막 이런 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뭐 이제 어쨌든 합의를 봤다가 도저히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이 이제 버티지 못한다라는 건데 지금 20억 원 정도가 체납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거는 민주당이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돈이 많아요. 권리당원이 280만 명이잖아요. 네. 만 원씩만 내도 몇백억씩 맨날 들어옵니다. 그 많은 돈 어디다 쓸 겁니까? 예, 뭐 잘 쓰겠지만은 이런 거 이거 50년 동안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활동했던 이런 공간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뭐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뉴스연구소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